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제 NFT인데요. 뭐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NFT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NFT와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초죠. 아마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22세 대학생이 자신의 셀카 NFT를 판매해서 무려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는 이제 NFT 플랫폼인 이제 유명한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본인의 한 셀카 1000여 장을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1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렸다라고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 빨리 셀카 찍어가시고 NFT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 NFT 시장이 엄청나게 핫했고 뜨거웠고 뭐 한동안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식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의 붕괴와 함께 같이 좀 많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제 NFT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대학생도 본인이 이제 트윗을 직접 올려가지고 진짜로 살 줄 몰랐다. 자기의 이 셀카를 왜 사람들이 돈 내고 사는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진짜로 살지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0만 달러라는 매출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 뭐 아주 큰 그 금액의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 중에 하나는 무려 6,900만 달러 하나로 거의 900억 원에 가깝게 판매가 됐었고요. 잭 돌시는 자신의 첫 트위터 글을 NFT로 만들어서 290만 달러 하나로 약 37억에 판매를 한 그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NBA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서 NFT로 만들어서 작년 한 해에만 4억 7,800만 달러 하나로 6,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NFT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엄청나게 이제 핫한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NFT가 뭐 NFT 말은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과 비슷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영어 그대로 non-fungible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의 인식값을 가진 디지털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이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거는 토큰마다 고유성이 있고 그리고 각기 다른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큰 간의 상호 교환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1비트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비트가 같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1비트끼리 이렇게 교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NFT와 너가 가진 NFT는 다른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고유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교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이제 5달러를 빌렸고 이거 5달러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1달러짜리 지폐 5장을 주든 아니면 5달러짜리 지폐 1장을 주든 아니면 뭐 제가 10달러를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5달러짜리를 거스름돈을 받든 뭐 사실 다 동일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 지폐도 각각의 이제 고유의 일련 번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일련 번호를 보는 경우도 없고요. 내가 빌려줬던 그 똑같은 5달러의 같은 일련 번호를 가진 지폐로 갚아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일련 번호와 상관없이 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1달러짜리, 5달러짜리 이 지폐는 각기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죠. 근데 NFT는 토큰마다 다른 가치와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큰 간의 거래가 어렵다라는 점이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NFT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NFT는 결국에는 진짜임을 보증하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진위 여부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분야, 뭐 예를 들면 명작이라든지 음악,
영상 등의 컨텐츠 분야에서 예술적인 컨텐츠 분야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와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NFT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산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이 디지털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작품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인터넷상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음성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프라인에 어떤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을 때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디지털화 시켰을 때 원작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이 디지털화 시킨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서 증명을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연예인에게 어떤 내가 직접 사인받은 포스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포스터라는 그 물건, 그 객체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지 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 연예인의 어떤 뭐 초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스터 안에 들어있는 뭐 저작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NFT를 샀다고 했을 때 이 NFT를 내가 사적으로 디지털 지갑이나 어떠한 전시 포털 등에 전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NFT 그 그림을 내가 산 NFT 그림을 예를 들어서 내가 티셔츠에 뭐 프린트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판매하는 가방에다가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상업적으로 판매한다든지 라고 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는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FT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소유권이 뭐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NFT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스마트 계약서 상에서 이 다양한 권리 조항들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대다수의 이 NFT 플랫폼들은 보통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표준 스마트 계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NFT를 사고 파는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상에서 내가 어떠한 권리를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NFT 그 작품 자체, 그 이미지 파일 자체에 대한 권리지 그 이미지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다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는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권리, 예를 들면 그 NFT를 가지고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준 계약이 아닌 개별적인 계약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또 대두되는 문제가 증권성인데요. 증권성이라는 거는 결국엔 NFT를 사고 파는 것이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이 이게 증권 거래로 인식이 된다면 이 NFT 거래 자체가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증권 규제를 받는 거래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NFT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적인 특징은 이 NFT를 증권으로 간주시킬 가능성을 낮추고요.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NFT는 증권, 주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NFT 자체의 자산으로서 사고 파는 거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을 사고 팔듯이 아니면 부동산을 사고 팔듯이 하는 자산적인 거래지 이거를 증권의 거래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이제 NFT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법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 하위는 어떤 그 회사의 이름이고요. 이게 1940년대에 나온 판례입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는 어떠한 그 계약을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밝혔고요. 이 투자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증권이다. 주식처럼 어떤 증권적인 거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을 이 법원이 여기서 이 하위 케이스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하위 테스트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금의 투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게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 이 세 가지 요건이 전부 다 만족이 된다면 이거는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하위 테스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에도 NFT를 사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를 했고 그 NFT가 어떤 공동의 사업에 이용이 되는데 내가 NFT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노력을 해서 내가 이 NFT로부터 뭔가 프로핏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거는 증권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똑같은 겁니다. 주식이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 내 자금을 넣고요. 이 자금이 그 회사의 사업에 이제 쓰여지고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 그 회사의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나는 그냥 돈만 넣고 어떤 프로핏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주식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 세 가지 하위 테스트를 전부 다 통과한다면 그거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FT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NFT는 아직까지는 자산적인 가치로서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고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NFT 시장이 이제 진화함에 따라서 다른 사용 용도들이 인정이 되고 한다면 이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 어떤 작품과 관련해서 이 작품을 쪼개 팔아서 NFT로 여러 개를 쪼개서 팔고 어떤 이 세분화가 된다고 하면 그 세분화된 권리들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저작권을 쪼개 파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NFT를 단지 금전적인 이익 창출의 목적으로서 거래를 한다면 이 NFT를 어떤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권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뭐 NFT라고 해서 이게 다 증권이다, 뭐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케이스로 이제 보긴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목적들이 보여진다면 충분히 증권거래, 주식 증권성을 가진 거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증권법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NFT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의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카피라이트 저작권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두될 수 있는 문제들은 누가 NFT를 만들 거냐, 뭐 세상엔 수많은 이제 뭐 영화, 음악, 뭐 그림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누가 이 작품들을 가지고 NFT를 만들 수 있느냐? 아티스트인지 아니면 제작사인지 아니면 이 그 예술적 작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티스트의 작품이 이제 본인의 허락 없이 NFT로 제작이 돼서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 NFT 마켓들은 원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서비스 약관을 개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티스트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들은 무단으로 NFT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냐? 그거 자체가 이제 아티스트냐, 저작권자냐, 아니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자냐, 아니면 작품의 독점적인 실시권자냐.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많은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곧 저작권자이면서 저작권자가 곧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아무런 다른 독점적인 실시권자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떤 경우에는 아티스트는 있고 저작권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가 최초의 저작물을 만든 다음에 이 작품을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연 누가 이 NFT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제작한 그 제3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작품 혹은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당연히 자기가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을 가지고 디지털 이미지화 시켜서 뭔가 NFT를 만든다고 하면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용 계약을 맺고 작품을 만든 예술 아티스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원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예술 아티스트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이 아티스트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상에는 아티스트가 아닌 고용주, 예를 들어서 이제 아티스트에게 내가 돈을 주고 뭐 100만 원을 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그림을 그린 그 아티스트가 아닌 이 위임 당사자가 저작권과 이에 기반한 파생 작품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work for hire라고 해서 그러니까 hire가 된 상태에서 뭔가를 만든 창작한 작품은 그 창작의 결과인 그 저작권이 그 고용한 사람 혹은 위임을 한 사람에게 간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 뭐 근본적인 이유는 뭐 영화나 미술, 음악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이 지나도 대중들이 계속 사랑을 하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불과 20, 30년 사이에 전통적인 이런 대중 매체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TV라든지 비디오 카세트라든지 CD 카세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20, 30년 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슈들인 거죠. NFT 20, 30년 전에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에 누가 NFT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작품들을 NFT화 시켜서 판매를 할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계약들은 그 당시에 가능한 기술적인 부분에 제한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가는지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20, 30년이 지난 뭐 수십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이런 권리가 있느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와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은 고용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권리를 가진 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당연히 계약 위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례로 DC 코믹스는 프리랜서들에게 DC 코믹스를 캐릭터를 이제 기반으로 한 NFT를 본인들의 이제 허락이나 동의 없이 만들어서 판매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한번 좀 알아보면요. 그 전에 이제 그 NFT가 이제 공정 이용, 그러니까 페어 유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페어 유즈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창작물,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페어 유즈라는 어떤 법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어떠한 요건 하에서는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 원칙입니다. 근데 이 페어 유즈에 해당을 하려면 결국에는 NFT가 이 창의적인 표현을 그 원 저작물의 창의적인 표현을 내가 얼마나 포함을 시켰는지 그리고 물리적 작품 전체를 그대로 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저작권자가 해당 작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분쟁 케이스가 생겼던 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제이지라고 많이 부르는 션 카터와 리즈너블 다웃 앨범 커버에 대해서 이 앨범 커버를 가지고 NFT를 만들려고 한 데이몬 대쉬라는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시작해서 올해 초에 합의로 이제 종결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분쟁의 내용을 보면 제이지는 이 리즈너블 다웃이라는 앨범 커버에 대한 저작권이 락카펠라 레코드가 가지고 있다. 데몬 대시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락카펠라 레코드의 소유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회사에 데몬 대시가 3분의 1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불과하기 때문에 NFT를 마음대로 제작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다퉜던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데몬 대쉬가 이 NFT 판매를 제작 및 판매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라맥스라는 이제 그 영화사가 있습니다. LA 베이스의 이제 영화사가 있는데 이 미라맥스 영화사와 영화 감독 퀸틴 타란티노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또 최근의 분쟁 사례가 있는데 이 영화사가 그 타란티노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상표 침해, 불공정한 경쟁 등의 청구 원인으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송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영화 펄프 픽션에 포함되어 있지 원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7개의 장면들을 이 타란티노 감독이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말로부터 이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타란티노 감독이 자신이 디렉팅한 이 펄프 픽션의 영화 안에서 미공개 장면들, 그러니까 뭐 감독 버전에 따로 있는 미공개 장면들과 본인이 이제 직접 수기로 썼던 대본의 내용을 NFT에 포함을 할 거라고 밝혔고요. 그 각각의 NFT가 이 타란티노 감독 자신의 오디오 해설을 포함한 영화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면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영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라맥스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작년에 제기가 됐고 현재까지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다면 다음은 이제 트레이드마크, 상표권과 관련돼서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당연히 NFT가 점점 이제 그 NFT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면서 유명 브랜드 회사의 상표권들을 침해하는 NFT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나이키는 그 스타렉스라는 리셀러 그 플랫폼인데요. 이 회사가 볼트 NF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이키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뉴욕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요. 에르메스 역시 자신들의 버킨백을 모방한 NFT인 메타버킨을 만든 디지털 아티스트인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두 케이스 모두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NFT를 만든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상표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에르메스 케이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누가 봐도 이 NFT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그대로 이제 형상화한 모습이죠. 이런 거를 그냥 에르메스의 동의 없이 이런 NFT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고 일반인들 생각에서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피고 측에서는 자신이 이런 NFT 작품을 만든 거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제 1989년에 나온 로저스 vs 그리말디 케이스에서 이 로저스 테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첫 번째로 상표권의 사용이 기존 작품과 예술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예술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가 작품의 출처나 내용에 명확하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예술 작품의 이름과 상업적인 상품의 이름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판단을 해서 법원이 봤을 때 소비자들이 이거는 예술 작품이고 이거는 상업적 제품이야,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혼동을 안 할 수 있다면, 혼동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예술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거죠. 상표권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판단을 하는 이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로저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피고인 로스차일드 역시 자기가 만든 이 메타버킨스 NFT는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술적인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뭐 그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뭐 당연히 이게 NFT가 워낙 이제 많이 뜨다 보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사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뭐 너무 많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해왔고 그 피해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가장 흔한 방식은 디스코드 해킹 해서 그래서 이제 트위터 메시지나 뭐 DM, 이메일 등을 통해서 오픈시나 뭐 메타데스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도메인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고요. 혹은 뭐 사기성 에어드랍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링크나 이제 토큰 그 계약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를 하고 클릭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나 모바일에 심어지는 그런 사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무상으로 코인을 준다, 무상으로 토큰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클릭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그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비단 꼭 뭐 이 NFT 시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러그라고 하면 이 사람 발 밑에 있는 그 뭐 양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잡아 당기는 행위를 러그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가상의 프로젝트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써가지고 막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팔로워들에게 토큰이나 NFT, 그러니까 연예인과 관련된 뭔가 토큰이다, 연예인과 관련된 NFT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물량을 모두 떠넘기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NFT 그 작품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그 NFT 이미지 자체를 저작권을 등록하는 제품들은 거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기범들은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NFT 프로젝트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들이 하는 NFT 제품을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훨씬 낮은 가격에 파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아 내가 유명 NFT를 사는구나 라고 믿고 샀지만 알고 보니 그 유명 NFT가 전혀 아닌 그런 사기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NFT라는 것은 뭐 아직까지 이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기회의 땅인지 아니면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그 위험한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기회로 가져갈 것인지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지는 이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뭐 실제로 구매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이 사람들의 몫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NFT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권리들이 양도가 되는지 이 일반인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NFT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작품, 예술 작품,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을 NFT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너무나도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은 뭐 자체적인 사용 약관을 제공을 하면서 사용 약관 안에 이런 뭐 권리의 양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막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죠. 근데 일반 유저들 중에 사용 약관 뭐 어딘가 가입할 때 사용 약관 제대로 읽어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동의 누르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NFT가 판매되고 내가 사는 NFT를 다시 재판매할 때 뭔가 내가 동의했던 약관의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NFT 양도 이후에 NFT가 다시 재양도가 될 때 최초의 약관에 동의한 바 없는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최초로 NFT를 만들고 이거를 1차
구매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시 2차 구매자에게 팔고 3차 구매자가 생겼는데 이 3차 구매자에게 최초에 나는 동의한 적 없는 이 사용 약관상의 어떤 권리의 양도 부분을 어떻게 전달하고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스마트 계약인데 결국에는 이 스마트 계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NFT 내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뭐 일반적인 계약법상의 법 원칙을 차용해서 판단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그 개념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규정과 어떤 새로운 법률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이 NFT 시장의 성장 여부는 결국에는 재판매 수익을 최초의 원 제작자, 원 크리에이터에게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계약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결국에는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 자신의 예술 작품을 NFT로 만드는 것에 안심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에게도 이 NFT 판매에 대한 수익의 분배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결국에는 본인의 작품을 NFT화 시키는 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재판매, 그러니까 계속 2차, 3차, 4차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가 그 해당 판매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로열티로 가져가는 이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NFT들이 이제 미술 작품, 뭐 음악 작품과 같은 예술적 작품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뭐 입장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주 뭐 고가의 물건도 그렇지만 어떤 아주 고액의 이벤트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NFT의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보험 상품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그다음에 이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 NFT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 새로 우리의 바뀌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제것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따라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NFT 시장에서 본인이 이제 NFT를 구매하는 입장이 되든 아니면 판매하는 입장이 되든 이러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